6화 줄거리. 공진회가 열리는 날 로돌프는 엠마를 만나 유혹하기 시작한다. 엠마의 마음을 조종하며 감정을 휘두르는 한편 로돌프는 샤를에게 엠마의 건강을 위해 승마를 권한다. 함께 승마를 하며 구애를 하는 로돌프는 엠마로 하여금 불륜의 욕망으로 몰고 가고 엠마는 마침내 로돌프에게 빠져든다. 그러나 엠마가 갈수록 대담해지자 로돌프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그녀를 자제시키려 한다. 로돌프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엠마의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전한 사랑에 취해 그 밖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이 그녀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된 지금 엠마는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잃거나 혹은 어떤 방해가 생길까 두려웠다. 그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녀는 불안한 눈길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먼 곳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양이며 누군가가 내다보고 있을지도 모를 마을집 창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엠마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머리 위에서 흔들거리는 포플러 나뭇잎보다도 더 새파랗게 질리면서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이런 기분으로 돌아오던 도중 느닷없이 기다란 총신이 자기 쪽으로 겨누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숨을 삼켰다. 그것은 도랑가에 있는 풀숲의 절반쯤 숨겨진 조그마한 통 속에서 비스듬히 나와 있었다. 엠마는 무서워서 까무러칠 것 같으면서도 억지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상자 속에 용수철로 튀어나온 장난감 도깨비처럼 한 사나이가 불쑥 나타났다. 무릎까지 졸라맨 각반을 차고 납작한 사냥 모자를 눈까지 눌러 쓰고 추위에 입술을 떨면서 코가 새빨개져 있었다. 그는 물오리를 기다리며 숨어있던 소방대장 비네였다. 멀리서 소리를 질러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군요. 총을 보면 반드시 위험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세무서 관리는 자기가 방금 새파랗게 질렸던 것을 얼버무리려고 했다. 왜냐하면 물오리 사냥은 배를 타고 잡는 것 이외에는 명령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평소에 법률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하는 비네 자신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전원 감시원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해서 겁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도리어 쾌락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래서 혼자 통 속에 들어가 앉아 자신의 행운과 재간에 만족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엠마를 보자 그는 마음을 놓고 곧 입을 열었다. 날씨가 매우 춥군요. 살을 내는 것 같은데요. 엠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네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네, 하고 엠마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아기를 맡겨둔 유모 집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예. 저는 새벽부터 여기에 이러고 있습니다만 워낙 날씨가 나빠서 새가 총국까지 와주지 않고서야. 실례하겠어요, 비네 씨. 하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획 돌아섰다. 네. 하고 비네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통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엠마는 세무서 관리와 그렇게 퉁명스럽게 헤어진 것을 후회했다. 틀림없이 그는 당치도 않은 억측을 할 것이다. 유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서툰 짓이었다. 용빌 사람들은 보바린의 아기가 1년 전부터 부모에게 돌아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보다도 첫째, 이 언저리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이 길은 다만 라위세트 별장으로만 통하고 있었다. 그러니 아무리 비네라도 그녀가 어디서 오는 길인지 짐작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는 잠자코 있지 않을 것 같았다. 반드시 짓거릴 것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그날 저녁 때까지 그녀는 어떻게 꾸며댈 것인가를 궁리하느라고 골치를 썩였다. 사냥구럭을 찬 그 바보가 쉴 새 없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샤를은 저녁 식사 뒤 아내가 걱정에 차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약제사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 약방에서 제일 먼저 그녀의 눈에 띈 사람은 바로 그 세무서 관리였다. 그는 빨간 유리병에 빛을 받으며 카운터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다. 황산염 반온스만 주십시오.
쥐스탱, 황산을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하고 약제사가 소리쳤다. 그리고 오메 부인의 방으로 올라가려는 엠마를 향해서 말했다. 아닙니다. 여기 계십시오. 일부러 올라가시지 않아도 아내가 곧 내려올 겁니다. 난로불이라도 쬐면서 기다리십시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 약제사는 선생이라는 말을 쓰기를 매우 좋아했다. 자기가 남에게 이렇게 정중한 말을 쓰면 그 정중함이 얼마간 자기에게도 되돌아오기나 하는 것처럼. 막자사발을 뒤집어 엎으면 안 된다. 빨리 거실에 가서 의자를 가져오너라. 객실의 안락의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일렀잖아. 그리고 안락의자를 제자리에 놓으려고 오메가 카운터에서 나왔을 때 비네가 당산을 반 운수 주문했다. 당산요? 하고 약제사는 경멸하듯 말했다.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게 뭡니까? 혹시 수산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아마 수산일 겁니다. 비네는 여러 가지 사냥기구에 녹을 빼기 위한 약을 만드는데 매염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엠마는 뜨끔했다. 사실 요사이는 날씨가 적합하지 못할 겁니다. 습기가 많았어요. 하고 약제사가 말했다. 그러자 세무서 관리는 음흉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엠마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이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겠다 하고 엠마는 속으로 생각했다. 송진하고 테르빈류 반온스, 황납 4온스, 골탄 1온스 반만 주십시오. 이것은 사냥복의 에나멜 가죽을 깨끗이 닦기 위한 겁니다. 약제사가 밀랍을 자르기 시작했을 때 오메 부인이 이르마를 안고 나타났다. 나폴레옹은 곁에 있었고 아탈리도 뒤따라왔다. 그녀는 창 옆에 있는 우단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접은 걸상에 웅크리고 앉고 아탈리는 아버지 옆에 있는 대추주부로 된 기침약 상자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오메는 약을 깔때기에 따르고 병마개를 한 다음 종이를 붙이고 포장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잠잠했다. 가끔 저울 접시에 닿는 추에 달그닥거리는 소리와 조수에게 이르는 약제사의 나지막한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댁의 따님은 잘 자라나요? 하고 갑자기 오메 부인이 물었다. 조용히 해. 장부에 숫자를 적어놓고 있던 그녀의 남편이 소리쳤다. 왜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하고 그녀는 다시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쉿, 조용히 하세요. 하고 엠마는 손가락으로 약제사를 가리키며 말을 막았다. 그러나 비네는 계산서를 읽는데 열중해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마침내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엠마는 마음이 놓여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머나, 숨소리가 매우 거칠군요. 하고 오메 부인이 말했다. 네, 좀 더워요. 하고 엠마는 대답했다. 다음날 엠마와 로돌프는 미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의논했다. 엠마는 자기 집 하녀에게 무엇이든 주어서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로돌프는 그보다는 용빌 마을 어디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집을 구하는 편이 좋겠다면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겨울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이 이슥해지면 로돌프가 뜰안까지 들어오곤 했다. 엠마는 일부러 살문의 자물쇠를 빼놓았다. 샤를은 어느 사이엔가 자물쇠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뜰 안에 들어오면 로돌프는 그녀에게 알리기 위해 모래를 한 줌 집어 덧문에 던졌다. 엠마는 움찔 놀라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다. 샤를이 난로가에서 이야기를 늘어놓는 버릇이 있어 한 번 시작하면 좀처럼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했다. 만약 그녀에게 그런 힘만 있었다면 샤르를 잡아서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을 것이다. 할 수 없이 엠마는 밤화장을 시작했고 그리고는 책을 집어들고 침착하게 앉아 매우 재밌다는 듯이 읽었다. 그러면 먼저 잠자리에 들어간 샤를이 그만 자자고 그녀를 불렀다. 어서 자요, 엠마. 벌써 늦었어. 곧 가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이윽고 촛불이 눈이 부셔서 샤를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러면 그녀는 숨을 죽이고 미소를 지으면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잠옷을 입은 채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로돌프는 큰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는 그것으로 엠마를 푹 싸고는 그녀의 허리를 안고 말없이 뜰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정자 밑에 있는 구목 의자에 앉았다. 지난날 레옹이 여름밤마다 그녀를 사모하여 바라보곤 하던 바로 그 썩은 통나무 걸상 위였다. 그녀는 이제 레옹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잎이 떨어진 제스민의 나뭇가지 사이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따금 강둑에서 마른 갈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시커먼 떨기나무 덩어리가 어둠 속 여기저기서 부풀어 오르고 이따금 한꺼번에 떨면서 두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파도처럼 일어섰다 쓰러지곤 했다. 밤의 찬 공기가 두 사람을 더욱더 꼭 부둥켜 안게 했다.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한숨은 한층 더 뜨거운 것 같았고 희미하게 보이는 서로의 눈이 더 크게 느껴졌다. 정적 속에서 조그맣게 속삭인 말들이 그들의 영혼 위에 투명한 음향으로 떨어져서 무수한 진동이 되어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비가 오는 밤에는 헛간과 마구간 사이에 있는 진찰실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다. 그녀는 책 뒤에 감춰둔 부엌용 촛대에 불을 켰다. 로돌프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천연덕스러웠다. 책장과 책상 등 이 방 전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쁨이 더욱 끓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엠마가 무안해할 만큼 샤를에 대한 농담을 수없이 늘어놓았다. 엠마는 로돌프가 좀 더 진지했으면 싶었다.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도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다. 뜰의 오솔길에서 발소리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엠마가 말했다. 누가 오나 봐요. 로돌프는 촛불을 껐다. 당신 곤충을 가지고 있어요. 저 호신용으로 말이에요. 엠마가 말했다. 당신 남편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까지 친구. 그리고 로돌프는 말을 마치자 그까지 친구 한 손가락으로 퉁겨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의 몸짓을 해보였다. 엠마는 그러한 몸짓에서 무언지 모르게 유치하고 조잡한 것을 느껴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음직하게 생각했다. 로돌프는 이 곤충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만약 엠마가 진정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괘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로서는 샤를의 질투심 같은 것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그토록 사람 좋은 샤를을 미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곤충에 관해서는 엠마도 그에게 맹세를 단단히 했고 또 로돌프도 그것이 최선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감상적으로 되어갔다. 조그마한 초상화를 서로 교환하기도 했고 서로의 머리카락을 한 줌씩 잘라서 바꿔갖기도 했다. 영원한 연인이라는 표시로 결혼 반지가 갖고 싶다고 졸라대기도 했다. 때때로 엠마는 그에게 전욕종이라든가 자연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로돌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로돌프는 20년 전쯤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엠마는 마치 버려진 어린애에게 말하듯 달콤한 말로 그를 위로했다. 때로는 달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들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사랑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엠마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로돌프는 지금까지 이처럼 순진한 여자를 소유해 본 적이 없었다. 장난이 아닌 이 같은 사랑은 그에게는 새로운 것이어서 지금까지의 방탕한 습관과는 다른 기분을 가지게 했고 자존심과 정욕을 한꺼번에 만족시켜주는 색다른 매력이 있었다. 그녀가 흥분하는 모습도 그의 부르주아적 상식으로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경멸했지만 자신이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내심으로 귀여운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도가 달라져 버렸다. 그는 이제 전처럼 그녀를 울릴 만큼 달콤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를 미치게 할 만큼 열렬한 애무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엠마가 그 속에 푹 잠겨서 살고 있는 그들의 커다란 사랑은 마치 냇물이 강바닥의 흙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아래로 잦아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밑에서 진흙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더욱더 자상하게 애정을 쏟았다. 로돌프는 점점 더 자기의 냉담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엠마는 자기가 이 사나이의 유혹에 끌려 들어간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더 강렬히 그를 사랑하고 싶은 것인지 자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자신을 연약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굴욕감이 원망으로 바뀌었지만 그 원망을 육체적인 쾌락이 가라앉혔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이었다. 로돌프는 엠마를 정복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무서웠다. 그러나 로돌프가 이 관계를 자기 좋은 대로 교묘하게 끌고 나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온했다. 6개월이 지나 봄이 왔을 때 그들은 안정된 살림을 하는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친정아버지 루얼로이는 다리를 치료받은 기념으로 해마다 한 번씩 칠면조를 보내주곤 했다. 그리고 선물과 함께 편지도 꼭 한 통씩 보내왔다. 엠마는 편지를 맨 끈을 풀고 읽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볼 때 둘 다 건강하리라 믿으며 이 칠면조도 그전 것보다 못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보내는 놈은 비교적 살이 연하고 더 통통한 것이다. 그러나 요 다음에는 물건을 바꾸어서 수탉 한 마리를 보내기로 하겠다. 그러나 아무래도 칠면조가 좋다면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바구니는 먼저 것 둘과 함께 돌려보내주기 바란다. 지난번 밤에 심하게 불어닥친 폭풍 후에 집마차 헛간 지붕이 덤불 속으로 날아가 버려 큰일이다. 금년에는 추수가 도무지 신통치 않구나. 이런 형편이라 좀처럼 너희를 만나러 갈 수가 없다. 내가 혼자 살고 있으니 집을 비우고 떠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귀여운 엠마야. 여기까지 쓰고 두어 줄 사이가 비어있는 것은 노인이 펜을 놓고 한동안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나는 매우 건강하다. 며칠 전 이부토 시장에 갔다가 감기가 들었을 뿐이다. 먼저 있던 양지기 녀석이 너무 음식 타박을 하기에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려고 갔던 것이다. 그런 도둑놈 같은 애들은 항상 불평이 많은 법이지. 그런데 이번에도 정직하지가 못하다. 이번 겨울 너희들 지방에 장사하러 갔다가 이를 하나 뽑고 온 어떤 행상인이 하는 말을 들으니 내 신랑은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구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 행상인이 자기 일을 보여주더구나.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단다. 그리고 너를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못 보았지만 외양간에 말 두 필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 그것으로 미루어 병원이 잘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단히 좋은 일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온갖 행복을 주실 것을 빌겠다. 내가 아직도 귀여운 손녀 베르트를 보지 못한 것이 한이다. 그 애를 위해 내가 쓰던 방 아랫뜰에 살구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것은 앞으로 그 애에게 잼을 만들어 줄 때까지 아무도 다치지 못하도록 할 작정이다. 그리고 열매가 열리면 내가 손수 잼을 만들어 그 애가 올 때까지 찬장에 간직해 두겠다. 잘 있거라,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에게 키스를 보낸다. 내 딸아, 그리고 사이에게도. 그리고 귀여운 손녀야, 너의 두 뺨에도 입을 맞춘다. 이만 줄인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테오도르 루올. 거친 종이에 쓴 편지를 그녀는 가만히 한동안 들고 있었다. 잘못 쓴 글씨가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엠마는 가시 울타리에 반쯤 숨어서 꼿꼿해거리는 암탉처럼 편지 전체를 통해서 제잘되고 살아오는 달콤한 생각을 좇고 있었다. 그녀의 옷으로 잿빛가루가 떨어져 내렸다. 부젓가락을 집으려고 등을 동그랗게 구부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 곁에서 난로 앞 책상에 걸터앉아 막대기 끝을 탁탁 불꽃이 튀는 가시 금작화 나무 불에 태운 것은 이미 아득한 옛날의 일이었다. 그녀는 햇빛이 강하게 비치던 여름 저녁 때 일을 생각했다. 망아지는 사람이 지날 때마다 울며 펄쩍 뛰어 달아났었지. 내 방 유리창 밑에는 벌통이 있었다. 이따금 꿀벌들이 빗속을 마구 날아다니다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황금 구슬처럼 튀곤 했다. 그 무렵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얼마나 자유롭고 희망에 넘쳐 있었고 얼마나 많은 꿈을 지니고 있었던가.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다. 처녀 시절, 결혼, 연애,
이렇게 차례로 변화를 곱고 별별 마음의 파란 속에 그러한 꿈을 죄다 써버린 것이었다. 마치 길가 여간에서 묵을 때마다 주머니에 돈을 조금씩 놓고 가는 나그네처럼 인생길의 한 장면 한 장면에 그것들을 하나씩 놓고 와버린 것이다. 그런데 대체 누가 그녀를 이처럼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그녀의 일생을 뒤덮어버린 이 엄청난 재앙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엠마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인이라도 찾으려는 듯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4월의 햇빛이 선반이 도자기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난로불은 활활 타고 있었다. 그녀는 실내화 바닥에 부드러운 양탄자의 감촉을 느꼈다. 햇빛은 밝고 공기는 따뜻했다. 딸아이가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어린 딸은 잔디밭 건초 속에서 뒹굴고 있었다. 쌓아올린 풀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다. 하녀가 아이의 치맛자락을 붙들어주고 있었다. 레스티 부두아가 그 옆에서 갈퀴로 풀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 올 때마다 아이는 헤엄치듯 두 팔을 휘저으면서 앞으로 몸을 굽히곤 했다. 아이를 이리 데려와 하고 말하면서 엠마는 뛰어나가 아기에게 키스했다. 엄마는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좋아. 아기의 귓볼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그녀는 얼른 초인종을 당겨서 더운 물을 가져오게 하여 깨끗이 닦아주고 나서 속옷과 양말도 갈아입혔다. 마치 여행에서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자세히 물어보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니 한 번 더 키스하고 하녀에게 아이를 돌려주었다. 하녀는 너무나 지나치게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졌다. 그날 밤 로돌프는 엠마가 여느 때보다도 태도가 진지하다고 생각했다. 곧 나아질 거야. 한때의 변덕일 테니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2번이나 미래하러 오지 않았다. 그가 그 다음에 나타나자 그녀는 냉담하고 거의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니, 이러면 시간 낭비라고. 그는 엠마가 우울한 듯 한숨을 쉬는 것도 손수건을 꺼내드는 것도 모르는 척했다. 엠마가 후회한 것은 이때였다. 그녀는 어째서 나는 샤르를 싫어하는 것일까? 샤르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편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그녀는 했다. 그러나 샤르는 그녀가 감정을 돌이킬 만한 적당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가 희생에 대한 망설임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약제사가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10일. 최근 약제사는 구분다리를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칭찬한 기사를 읽었다. 그는 본디 진보주의자였기 때문에 용빌이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구분다리 수술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뭐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그는 엠마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수술에서 얻어지는 이점을 꼽았다. 성공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고 본인은 치료가 되고 다리는 보기가 좋아지고 수술한 사람은 단번에 세상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대개 선생님도 한번 저 불쌍한 황금사자 집에 이폴리트를 구해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병이 나아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집에 자러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자신의 치료 결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돌아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제가 신문에 그 기사를 좀 적어보내선 안 된다는 법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신문 기사는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이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문은 눈덩이처럼 자꾸자꾸 커져서 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겠어요. 사실 샤를이 그것을 못 해낼 리가 없었다. 엠마가 보기에는 그의 기술이 뒤질 염려는 없었다. 그런데다가 이름을 떨치게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을 남편에게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는가. 엠마는 연애보다 더 견실한 무엇에 매달리고 싶었다. 샤를은 약제사와 엠마가 한사코 권하는 바람에 수술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루앙에서 디발 박사의 책을 구해오도록 해 저녁마다 머리를 감싸고 열심히 읽었다. 이 의사가 말구평발, 안짱다리와 밭짱다리, 밑으로 뒤틀린 것과 위로 뒤틀린 것 등을 연구하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오메 씨가 여간집 머슴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권하고 있었다. 그저 조금 아프기만 할 뿐 거의 알지도 못할 거야. 나쁜 피를 조금 뽑을 때 따끔한 그 정도일 거라고. 물집 잡힌 곳을 터뜨리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이지. 이폴리트는 생각에 잠겨서 얼빠진 사람처럼 눈을 꿈뻑였다. 게다가 하고 약제사는 다시 말했다. 이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다만 자네를 위한 일이라고. 순전히 인정으로 하는 말이야. 이 사람아, 나는 자네의 그 보기 흉한 절름발이가 낫고 허리가 흔들거리는 것이 낫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래. 자네가 뭐라고 한데도 그 허리는 일하는데 매우 방해가 될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오메는 수술받은 뒤에는 얼마나 더 활기차고 튼튼해 보이겠느냐는 설명을 했고 여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타이르기까지 했다. 그랬더니 마부는 어설프게 웃기 시작했다. 약사는 또 마부의 허영심에 대고 호소도 했다. 이봐, 자네도 사내가 아닌가. 어때? 만약에 자네가 나라를 위해 군에 복무하게 되어 군기 밑에서 싸워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나? 응? 이폴리트. 그런 다음 오메는 과학의 혜택을 거절하는 그 고집과 무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가엾은 이폴리트는 마침내 승낙하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짠 음모 같았다. 지금까지는 절대로 남의 일을 돌봐준 일이 없는 비네도, 르 프랑소와 부인도, 아르테미즈도, 이웃 사람들도, 그리고 읍장 튀바수 씨까지 온통 둘러붙어서 권하고 설교하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드디어 그에게 결심을 하게 한 것은 수술비는 무료라는 말이었다. 보바리는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는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 박애적인 행위를 생각해낸 것은 엠마였다. 샤를은 진심으로 자기 아내는 천사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안을 승낙했다. 그는 약제사의 충고에 따라 목공과 자물쇠 장수에게 주문해서 3번이나 다시 만들게 한 끝에 겨우 무게 4kg의 상자 모양의 수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쇠조각, 널빤지, 양철, 나사못, 그리고 쇠고리 같은 것도 갖춰 놓았다. 그런데 발의 어느 힘줄을 잘라야 할지 알기 위해서 샤를은 우선 이폴리트의 굽은 발이 어떤 종류인가를 알아야 했다. 그의 발은 다리와 거의 일직선이면서도 약간 안으로 굽어 있었다. 곧 말굽형 발에 약간 안짱다리가 섞인 것, 혹은 가벼운 안짱다리에 두드러진 말굽형 발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말굽형 발은 실제로 말다리처럼 심하게 굽고 피부는 거칠고 힘줄은 단단하고 발가락은 굵고 검은 발톱이 마치 판자처럼 보였다. 그는 이러한 기형의 발로 아침부터 밤까지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가 굽은 다리를 앞으로 내밀면서 집마차 주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광장에서 언제나 볼 수 있었다. 병신발이 도리어 성한발 쪽보다 더 튼튼해 보이기조차 했다. 병신발은 너무나 일을 많이 한 결과 인내와 정력과 미덕 같은 것이 갖춰져 있었다. 그리고 무슨 힘드는 일을 시키면 그는 을에 발로 버티곤 했다. 어쨌든 이 발은 말굽형 발이었으므로 우선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안짱다리를 고치기 위해 며칠 뒤에 정강이 근육을 수술하면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샤를은 한꺼번에 2가지 수술을 할 용기가 없었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급소를 건드려서 상처를 내지 않을까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케르시우스 일에 15세기를 거쳐 처음으로 동맥에 직접 결합 수술을 한 앙브로와즈 페레나 또는 뇌수충을 통해서 종양을 절개한 디비트랑이라든가 또는 처음으로 상악골을 잘라낸 장술, 이런 사람들도 힘줄 끊는 칼을 잡고 이폴리트에게 다가섰을 때의 보바리시만큼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긴장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치 병원에서처럼 옆 테이블 위에는 가재, 초를 먹인 실, 붕대가 놓여 있었다. 피라미드처럼 쌓인 붕대는 약국에 있는 것을 전부 여기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마련한 사람은 오메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얼떨떨할 만큼 아침부터 모든 준비에 애를 썼다. 샤를이 피부를 쬐다.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이것으로 힘줄은 끊어지고 수술은 끝났다. 이폴리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는 샤를의 두 손을 끌어다 얼굴에 대고 마구 키스를 퍼부었다. 자, 진정하고 선생님께 대한 인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게. 하고 약제사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뜰에서 기다리고 있던 5-6명의 구경꾼에게 수술 결과를 알려주러 내려갔다. 그들은 이폴리트가 똑바로 서서 걸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수술이 끝난 뒤 샤를은 환자의 발을 보행기 상자에 단단히 붙들어 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엠마가 걱정스레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목에 매달렸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샤를은 굉장히 많이 먹었고 식사가 끝나자 커피까지 한 잔 달라고 했다. 커피는 일요일에 손님이 있을 때나 마시는 사치품이었다. 그날 밤은 즐거웠다.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부부가 같이 여러 가지 몽상에 잠겼다. 그들은 앞으로의 재산에 대해서, 집안의 여러 가지 수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샤를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생활이 편해지고 아내가 언제나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렸다. 엠마는 여태까지보다 더 올바른 어떤 새로운 기분에 젖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즐거웠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불쌍한 사나이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기뻤다. 문득 로돌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다시 샤를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샤를의 이가 촌스럽게 생기지 않은 것을 깨닫고 놀라기까지 했다. 부부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메가 하녀의 만류도 듣지 않고 방금 쓴 원고를 들고 침실로 들어왔다. 그것은 루앙의 등불에 보내는 기사였다. 그것을 의사 부부에게 읽어주려고 가지고 온 것이었다. 직접 읽어주십시오. 라고 보바리가 말했다. 약제사가 낭독했다. 여러 가지 편견이 지금도 여전히 유럽의 일부를 그물처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은 마침내 우리 지방까지 비추기 시작했다. 우리의 조그만 마을 용빌은 지난 화요일 어떤 외과적 실험 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 실험은 동시에 하나의 숭고한 박애적 행위였다. 우리 용빌 지방의 가장 탁월한 개업의 보바리 씨는 그건 과찬입니다. 과찬이에요. 샤를은 감동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웬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술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문에서는 누구나 다 안다고는 할 수 없고 결국 대중이 그럴 테지요. 하고 보바리는 말했다. 그 다음에 계속하십시오. 예, 읽지요. 우리 지방의 탁월한 개업의 보바리 씨는 절름발이 수술을 했다. 환자는 아르무 광장의 미망인 르 프랑소아 부인이 경영하는 황금사자 여관에서 25년 동안 마부 노릇을 하고 있는 이폴리트 토탱이라는 사람이다. 이 시도의 새로움과 수술 환자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관중이 모여서 그 여관 문 앞은 큰 혼잡을 이루었다. 게다가 수술은 훌륭하게 이루어져 완고한 힘줄도 기술의 힘에는 굴복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불과 몇 방울의 피가 흘렀을 뿐이다. 신기하게도 환자는 아무런 고통도 호소하지 않았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과는 만족스럽다. 회복은 빠를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다음 마을 축제 때 환자가 쾌활한 합창 속에 바커스 춤을 추는 사람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 열연과 묘기로 모든 사람 앞에 완쾌된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고매한 그 학자를 찬양하자. 인류 문명의 개성과 구제를 위해 매일 밤을 바치는 꺾이지 않는 이 같은 지성에 영광이 있으라. 영광 있으라. 3번 되풀이 하노니 영광 있으라. 이제야말로 장님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듣고 절름발이는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찍이 광신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약속했던 것을 오늘의 과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행한다. 이 주목할 만한 치료의 경과에 대해서는 차례로 독자에게 보도될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닷새 뒤 얼굴빛이 달라진 르 포랑소아 부인이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이폴리트가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샤를은 황금사자로 뛰어갔다. 샤를이 모자도 쓰지 않고 광장을 뛰어가는 것을 본 약제사도 약국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빨개져서 불안한 표정으로 층계를 올라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아니, 그 다리 병신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요? 절름발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켜 발에 끼운 보행기를 벽에 구멍이 나도록 부딪히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발의 위치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상자를 떼어보니 차마 볼 수도 없는 꼴이었다. 피부가 터지도록 부어올라 다리는 그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그 유명한 받침틀 때문에 다리는 온통 피하에 내출혈이 되어 있었다. 이폴리트는 진작부터 고통을 호소해 왔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보니 그가 아파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기계를 떼어놓기로 했다. 그러나 붓기가 약간 빠진 듯하자 이 두 선생은 다시 또 발을 받침틀 속에 넣고 더욱이 빨리 효과를 올리기 위해 좀 더 단단히 잡아매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사흘 뒤 이폴리트가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받침틀을 벗겼을 때 뜻밖의 결과에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납색 종창이 다리 전체에 퍼져 있었고 군데군데 수포가 생겨서 검은 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실로 위험한 증세였다. 이폴리트는 못 살겠다고 호소했다. 르 프랑스와 부인은 그가 조금이라도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부엌 옆에 작은 방으로 옮겨주었다. 그러나 거기서 매일 식사를 하던 세무소 관리는 환자가 곁에 있으면 싫다고 투덜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폴리트는 당구장으로 옮겨졌다. 그 방에서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수염은 제멋대로 자라고 눈은 움푹 패었다. 파리가 덤벼드는 베개 위에서 땀에 흠씬 젖은 머리를 흔들어 대기도 했다. 보바리 부인이 자주 그를 문병했다. 그녀는 찜질용 헝겊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그 밖에도 그는 말동무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특히 장이 서는 날에는 농부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당구도 치고 당구채로 검술 흉내도 내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댔다. 어떤가 좀 하고 그의 어깨를 치면서 말을 걸었다. 기운이 하나도 없군 그래. 그러나 이건 자네가 잘못이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 그리고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거뜬히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위로라도 해주듯이 덧붙였다. 몸을 너무 아끼지 말게. 좀 일어나 보란 말이야. 왕자처럼 몸을 애지중지하는군. 이게 뭐야? 이거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나. 사실 상처 썩는 부위가 자꾸만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보바리 자신도 그 냄새로 역겨울 지경이었다. 그는 틈만 나면 들여다보았다. 이폴리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샤르를 쳐다보고 흐느껴 울면서 투덜거렸다. 언제 낫게 됩니까? 아,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 죽겠습니다. 의사는 그럴 때마다 음식을 줄이라고 권하고 돌아갔다. 그 사람 얘기 듣지 말어 하고 르 프랑소와 부인은 말했다. 이만큼 너를 못살게 굴었으면 됐지. 먹지 않으면 너는 점점 더 약해져서 죽어. 자, 어서 이걸 먹어. 그리고 여주인은 맛있는 수프며 양의 넓적다리 고기며 베이컨이며 때로는 브랜디까지 권했지만 이 환자는 그런 음식을 입에 가져갈 기운조차 없었다. 브루니지앙 신부는 그의 병세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보러 왔다. 신부는 우선 병자의 병세에 대해서 동정하고 그러나 이것도 천주님의 뜻이니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인연으로 확고한 신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알겠느냐 하고 신부는 자식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자네는 평소에 의무를 등한히 했어. 미사 때에도 좀처럼 안 나오고 성체를 받은 지 벌써 몇 해나 되었느냔 말이야. 일이 바쁘고 번잡한 세속일에 얽매여서 영혼의 구제에 대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은 나도 아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뉘우칠 때야. 그렇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지. 아주 나쁜 인간들이 마지막에 천주님 앞에 나갈 때에야 천주님께 자비를 내려주십사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렇다고 자네가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자네도 그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게. 그래, 어떤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총이 기쁘신 마리아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워보면 응? 그렇게 하게.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손해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어때? 약속하겠나? 가엾은 이폴리트는 약속했다. 본당 신부는 그 뒤 매일같이 찾아왔다. 왓슨은 여간집 여주인을 상대로 이폴리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농담도 하고 세상 소문 이야기도 하고 서툰 재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살피다가 틈만 나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짓고 화제를 신앙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신부의 열성은 성공한 것 같았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환자가 병이 나오면 봉스쿠르에 순례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부르지니앙 신부는 그것 참 좋은 일이라고 대답했다. 2가지 조심이 하나보다는 나은 법이니까. 조심해서 손해는 없다는 것이었다. 약제사는 이른바 사제의 술책에 분개했다. 그는 쓸데없는 짓을 하여 이폴리트의 회복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르 프랑소와 부인에게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가만히 놔두어요. 상관하지 말고. 당신네들은 하느님의 은혜니 뭐니 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주인은 이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은 모두 이 사나이에게 있는 것이다. 그녀는 반항심으로 성수를 가득 담은 성수반에 회양목가지를 곁들여서 병자의 머리맡에 매달아 놓았다. 그러나 종교도 외과의술과 마찬가지로 그를 구할 수는 없는 듯했다. 여전히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다리에서 배로 점점 썩어 올라갔다. 약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찜질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살은 점점 더 썩어 문드러졌다. 보다 못한 여주인이 이제는 하는 수 없으니까 뇌샤텔에 있는 유명한 카니베 선생을 불러오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을 때 샤를은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의학 박사이며 높은 지위와 명성을 누리고 있어 자신만만한 이 의사는 50살쯤 되었는데 무릎까지 썩은 다리를 보고 거리낌 없이 비웃었다. 그리고 이것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약국에 가서 이 가엾은 사람을 이 꼴로 만든 어리석은 인간들을 호되게 욕했다. 그는 오매에 프로코트 단추를 쥐고 흔들면서 호통쳤다. 이게 바로 파리의 발명이란 말이오. 모두가 그 도시 인간들의 생각이란 말이오. 삿발뜨기 치료, 마취제 사용, 방광 세속술 같은 것과 함께 절름발이 치료도 정부가 마땅히 금지해야 할 엉터리 요법이란 말이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혼자 영리한 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않고 함부로 치료법을 강요하거든. 우리는 그런 선생님만큼 훌륭하지 못해요. 나는 학자가 아니란 말이오. 뻐기는 인간하고는 다르단 말이오. 나는 의사요. 병을 치료하는 의사. 펄떡펄떡 뛰는 건강한 사람을 수술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오. 절름발이를 고친다고요. 절름발이가 나을 것 같소. 그건 마치 곱사등을 꼿꼿하게 만들자는 것과 같은 짓이란 말이오. 오메는 이런 욕짓거리가 매우 듣기 거북했다. 그러나 카니베 선생의 처방전은 이따금 용비례도 오기 때문에 이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으므로 불쾌함을 아첨하는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그래서 그는 보바리를 변호하지도 않았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소중한 장사의 이익을 위해 평소의 진보주의에 대한 신조를 내던지고 자기 체면을 희생했다. 카니베 박사의 넓적다리 절단 수술은 이 마을의 큰 사건이었다. 그날 모든 주민들이 어느 날보다도 일찍 일어났다. 큰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마치 사형 집행이라도 있는 것처럼 음산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료품 상점에 사람들이 모여 이폴리트의 병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그리고 티바슈 읍장 부인은 수술 의사가 빨리 보고 싶어 창가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카니베는 이륜마차를 손수 끌고 왔다. 그러나 너무 살이 찐 몸무게 때문에 오른쪽 용수철이 납작해져서 마차는 조금 기울어진 채 달려왔다. 그의 곁에 있는 또 하나의 방석에는 빨간 양피로 덮인 큼직한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상자에 단 3개의 노쇠 장식이 장엄하게 번쩍거렸다. 태풍처럼 황금사자 현관에 들어선 박사는 큰 소리로 말을 풀어놓으라고 명령하고 몸소 외양간에 가서 말이 귀리를 잘 먹는지 어떤지 살펴보았다. 그는 어느 환자 집에 가든지 먼저 자기 말과 마차부터 돌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아, 카니베 씨,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지 하고 수군거렸다.
그는 지구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리더라도 그 버릇을 바꿀 사람이 아니었다. 오메가 왔다. 잘 부탁하오. 하고 박사가 말했다. 준비는 다 되었고 자 갑시다. 그러나 약제사는 얼굴을 붉히며 자기는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이런 수술에는 입회하기 어렵다고 꽁무니를 뺐다. 곁에서 아무것도 않고 보기만 하는 것은 편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져서 말입니다. 게다가 내 신경 조직은 아무래도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하고 카니베가 가로막았다. 그보다 선생은 오히려 중풍기가 있어요. 하기야 그것도 놀랄 것은 없지. 약방을 하는 양반들은 언제나 조제실에 틀어박혀 있으니 몸이 약해지는 것도 당연해요. 자, 나를 좀 보시오. 나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냉수로 수염을 깎아요. 차다는 생각은 조금도 한 적이 없어요. 프란넬 네일을 입지 않아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요. 가슴이 이렇게 튼튼하거든. 건강 그 자체지요. 음식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어요. 맛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투정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처럼 약하지도 않고 사람 다리 하나 자르는 것 좀 소 한 마리 잡는 거나 조금도 다르지 않단 말이요. 아마 당신네들은 이걸 습관이라고 말하겠지요.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이폴리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짓거래됐다. 약제사는 외과 의사의 냉정한 태도를 장군의 그것에 비교했고 그것이 마음에 든 카니베는 자기 의술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길게 늘어놓았다. 개업이들은 의술을 모독하고 있지만 자신은 의술을 신성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야 의사는 겨우 환자에게로 돌아가서 절름발이를 수술할 때 내놓았던 것과 같은 오매의 붕대를 점검하고는 누구든 환자 다리를 잡아줄 사람은 없겠느냐고 물었다. 레스티 부두아를 부르러 사람이 갔다. 카니베 선생은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당구장으로 들어갔다. 약제사는 아르테미즈, 여관집 주인과 함께 뒤에 남았다. 두 사람은 앞치마보다도 창백한 얼굴로 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동안의 보바리는 집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불도 없는 아래층 방 난로 앞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팔짱을 낀 채 눈은 한 군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무슨 재앙인가. 어쩌면 이렇게도 일이 빗나간단 말인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심은 했다. 운이 나빴다. 그런 것은 어찌 되었거나 만약 이폴리트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를 죽인 것은 샤를 자신이다. 그렇게 되면 왕진 때 누가 그 일에 대해 묻기라도 한다면 무엇라고 변명할 것인가. 혹시 무슨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어떤 명이라도 실수는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다. 그뿐인가 오히려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 욕할 것이다. 소문은 포르주까지 퍼질 것이다. 아니, 뇌샤텔까지, 루앙까지 곳곳에 퍼질 것이다. 의사들 가운데 누가 그를 공격하는 글을 쓸지도 모른다.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문지상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이폴리트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명예를 잃고 파산하여 형편없이 몰락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다. 그의 공상은 수없는 억측에 사로잡혀 바다에 떠도는 빈통이 물결 위에서 뒹굴듯 그 속에서 떠돌았다. 엠마는 맞은편에 앉아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굴욕에는 동감하지 않고 다른 굴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무능함을 수없이 보고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그래도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샤를은 방 안을 돌아다녔다. 구두가 마루 위에서 삐걱거렸다. 앉아요. 시끄럽잖아요. 샤를은 앉았다. 또다시 남편을 잘못 보다니 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처럼 영리한 내가. 게다가 끊임없는 희생을 치르고 나의 일생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이 무슨 미치광이 같은 짓인가. 그녀는 사치를 좋아하는 자신의 본능을, 마음의 여러 가지 불만을, 결혼생활과 집안살림의 형편없는 꼴을, 상처 입은 제비처럼 진창 속에 떨어진 꿈의 가지가지를, 자신이 소망했지만 이젠 체념해버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을 모든 것을 생각했다. 아, 어째서 얻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마을에 가득 찬 정적을 깨뜨리고 느닷없이 무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보바리는 까무러칠 듯이 창백해졌다. 엠마는 짜증이 나서 이마를 찌푸리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 사나이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사나이 때문인 것이다. 그는 저기에 태연하게 앉아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엠마까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나이를 사랑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몸을 맡긴 것을 울며 후회하기도 했다. 혹시 밭장다리였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보바리가 소리쳤다. 음반에 떨어진 탄환처럼 그녀의 의식 위에 떨어진 이 말에 뜻하지 않은 충격으로 엠마는 움찔 놀라며 얼굴을 들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고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듯 마주 쳐다보았다. 그만큼 두 사람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샤를은 다리가 잘리는 이폴리트의 마지막 비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멍청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소리는 마치 목을 잘리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날카롭고 토막토막 들려왔으며 높고 낮게 꼬리를 끌면서 이어졌다. 엠마는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리고 깨진 산호가지의 토막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한 두 개의 불화살 같은 눈초리를 샤를에게 꽂아놓고 있었다. 이제 남편의 모든 것이 짜증스러웠다. 얼굴도, 옷도, 그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의 온몸, 그의 모든 인격, 요컨대 남편의 존재 자체가 짜증스러웠다. 그녀는 자기가 남편에게 바쳤던 과거의 정절을 마치 죄악인 것처럼 후회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던 정절의 끄트머리가 자존심의 맹렬한 노기에 허물어져 버렸다. 그녀는 승리의 노래를 울리는 불륜의 모든 사악한 조소 속에 잠겨 쾌감을 만끽했다. 애인에 대한 추억이 현기증이 날 만큼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되살아났다. 엠마는 새로운 감격으로 그 그리운 환영에 끌려 사랑의 추억 속에 영혼을 던져 넣었다. 그리고 샤를이라는 사나이는 그녀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간 것, 영원히 자취를 감춘 것,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 전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엠마는 마치 자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샤를이 죽어가며 단말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그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어쩔 수 없게 되어 없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샤를은 그쪽을 보았다. 내려놓은 덤물 너머로 시장 끝에서 햇빛을 담뿍 받은 카니베 박사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에 오메가 큼직한 붉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약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샤를은 갑자기 낙담이 되어 아내가 그리워져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키스해줘. 그만둬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화를 냈다. 아니, 왜 그래? 왜 그러오? 하고 샤를은 어리둥절해서 되풀이했다. 진정해요, 진정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자, 이리 와요. 싫다니까요. 하고 그녀는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쳤다. 그리고 방에서 뛰쳐나가면서 방문을 너무 세게 닫는 바람에 기압계가 벽에서 떨어져 마루 위에 산산이 부서졌다. 샤를은 얼떨떨해서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엠마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신경병이 발작한 것도 같았다. 눈물이 났다. 무언가 불길한 것이 주위에 감돌고 있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느꼈다. 그날 밤 로돌프가 뜰 안에 들어섰을 때 애인은 문 앞 층계 맨 밑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꽉 껴안았다. 이 뜨거운 키스로 서로의 언짢았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12. 그들은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 엠마는 때때로 대낮에 갑자기 그에게 편지를 쓰는 일도 있었다. 다 쓰고 나서 창너머로 쥐스탱에게 신호를 보내면 쥐스탱은 재빨리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라위세트 저택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로돌프가 오곤 했다. 엠마는 그에게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든가
남편이 지긋지긋해서 사는 게 진절이 난다는 말을 하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어느 날 로돌프는 견디다 못해서 말했다. 아, 당신이 원하신다면. 엠마는 로돌프의 무릎 사이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무슨 말이오? 로돌프가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둘이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요. 아무 데라도 좋아요. 돌았군, 정말. 그는 웃었다. 그게 될 법이나 한 말이오. 엠마는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그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이 화제를 돌렸다. 로돌프는 엠마가 한낱 남녀 간의 사랑에 이렇게까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엠마에게는 물론 그럴 만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애착을 필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작용도 있었다. 사실 남편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러한 애정은 날로 강해져 갔다. 로돌프에게 정신을 뺏기고 몸을 맡기면 맡길수록 남편에 대한 증오는 커졌다. 로돌프와 미래를 한 후 부부가 마주 앉아 있을 때처럼 남편이 불쾌하게 보인 적이 없었고 그때만큼 샤를의 뭉툭한 손가락과 둔한 머리와 평범함이 싫은 적도 없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내답게 정숙하게 행동하면서도 햇빛에 그을은 이마에 검은 머리카락이 말려서 늘어진 그 얼굴, 억세고 우아한 그 모습,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충분한 경험을, 정욕을 발휘하는 데는 그토록 격렬한 힘을 가진 그 사나이를 생각하고 남모르게 정열을 태우는 것이었다. 그녀가 금속 조각사처럼 공들여 손톱을 깎는 것도 그 사나이를 위해서였고 콜드크림을 바르고 손수건에 파슐리 향수를 뿌리고 그래도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도 모두 그 사나이 때문이었다. 그녀는 팔찌며 반지며 목걸이를 잔뜩 몸에 달았다. 로돌프가 오기로 되어 있을 때에는 2개의 큼직하고 파란 유리꽃병에 장미꽃을 가득 꽂고 마치 왕자의 행차를 기다리는 시녀처럼 방과 몸을 말끔히 치장했다. 펠리시테는 끊임없이 마님의 속옷을 세탁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부엌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러면 쥐스탱이 곧잘 놀러와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끔 말동무가 돼주기도 했다. 쥐스탱은 펠리시테가 다림질을 하는 긴 판자 위에 팔꿈치를 짚고 거기에 펼쳐져 있는 면으로 짠 속치마, 숄, 장식깃, 허리가 넓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통이 좁아지는 홈이 패인 속바지 등의 여성용품들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이건 뭐 하는 거야? 하고 젊은이는 철선 같은 것을 받쳐서 둥그렇게 편 스커트며 호크 등을 만지면서 물었다. 넌 아직 아무것도 본 적이 없구나. 하고 펠리시테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너의 집 아주머니 오메 부인은 이런 것을 안 입니? 아, 오메 부인이야 뭐.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다가 큰 소리로 덧붙였다. 우리 주인 아주머니야 어디 이댁만인가 같아. 펠리시테는 쥐스탱이 곁에 붙어서 우물거리는 것이 짜증스러웠다. 그녀는 쥐스탱보다 6살이나 위인데다가 테오도르라는 기요맹 신의 하인이 요사이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귀찮게 구네 하고 그녀는 풀그릇을 옮겨 놓으면서 소리쳤다. 너는 어서 가게로 돌아가서 편도라도 찢도록 해. 늘 여자 곁에 붙어 다니고 싶어 하다니. 그런 짓은 턱에 수염이라도 난 뒤에 하는 거야. 그렇게 화내지 마. 너 대신 내가 너의 주인마님의 구두를 닦아줄게. 그리고 얼른 선반에서 엠마의 진흙투성이 구두를 집어들었다. 진흙은 그의 손가락에 닿아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는 그 먼지가 햇빛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구두가 상할까봐 꽤나 조심하네 하고 하녀가 말했다. 엠마는 자기 물건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하녀에게 주워버리곤 했기 때문에 그녀는 구두를 닦을 때 그다지 조심하지 않았다. 엠마는 신장 안에 여러 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어 아까워하지도 않고 마구 신었지만 샤를은 잔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엠마가 이폴리트에게 의족을 선사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샤를은 그 값으로 300프랑을 지출했다. 의족의 몸체는 코르크를 입혔고 용수철 장치로 된 관절이 여러 개 붙어있는 복잡한 기구였다. 검은 바지가 입혀져 있고 끝에는 에나멜 장화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폴리트는 이런 훌륭한 의족을 평소에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아까운 일이라면서 보바리 부인에게 좀 더 싼 것을 하나 더 사주십사고 부탁했다. 이건 역시 의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 이렇게 해서 젊은 마부는 다시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예전처럼 마을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보도 위에 딸까닥거리는 의족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샤를은 얼른 옆길로 달아나곤 했다. 그 의족의 주문을 맡았던 사람은 상인 레르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자주 엠마네를 드나들게 되었다. 그리고 파리에서 새로운 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한 부인용품에 관해 이야기하고 매우 상냥하게 굴면서 조금도 돈 독촉을 하지 않았다. 엠마는 자기의 변덕스러운 욕망을 무엇이든지 만족시켜주는 그런 너그러운 처사에 홀딱 반했다. 그래서 로돌프에게 선사하기 위해 루앙의 양산점에서 파는 훌륭한 승마용 가죽 채찍을 주문했다. 레르는 그 다음 주에 그것을 엠마의 책상 위에 갖다 놓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는 273프랑의 계산서를 들고 그녀의 집에 나타났다. 엠마는 몹시 당황했다. 책상 서랍은 모조리 비어 있었다. 레스티 부도아에게는 15일분 이상의 노임이 밀려 있었고 그 밖에도 많은 빚이 있었다. 보바리는 드로즈레시로부터 송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해마다 성 베드로 축일계에 지불을 해주곤 했던 것이다. 엠마는 처음에는 레르를 적당히 돌려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더 참아주지 않았다. 자기는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데 자금이 수중에 떨어져서 만약 지금이라도 회수할 수 없다면 엠마가 산 물건을 모조리 도로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다. 좋아요. 모두 도로 가져가요. 하고 엠마는 말했다. 아, 농담입니다. 다만 그 채찍 한 가지만은 좀 난처하니까 선생님께 부탁해서 돌려주십사고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제 내 꼬리를 잡았다. 하고 레르는 생각했다. 그는 엠마의 비밀을 알아낸 것을 확신하고 여느 때처럼 휘파람을 불면서 나갔다. 좋아. 곧 알게 되지. 그녀가 어떻게 하면 이 급한 처지에서 빠져나갈까 하고 궁리하고 있을 때 하녀가 드루즈레 씨에게서 왔습니다. 하고 푸른 종이로 조그맣게 싼 것을 벽난로 위에 놓고 나갔다. 엠마는 얼른 끌러보았다. 그 속에 20프랑짜리 나폴레옹 금화 15개가 들어있었다. 이만하면 채찍값으로 충분했다. 그때 층계에서 샤를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금화를 서랍에 던져놓고 잠가버렸다. 사흘 뒤에 레르가 또다시 나타났다. 한 가지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만 하고 그는 말했다. 청구 금액을 지불해 주시는 대신 부인께서 생각만 있으시다면 자, 받아요. 하고 그녀는 그의 손에 14개의 나폴레옹 금화를 놓았다. 상인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기의 실망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무엇이든 시켜주면 하겠다고 말했으나 엠마는 모두 거절했다. 그리고 그가 거슬러 준 5프랑짜리 2개를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얼마 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부터 절약해야지. 그리고 그 돈을 갚아야지. 괜찮아. 그이는 곧 잊어버릴 테니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은바탕에 도금을 한 손잡이가 달린 채찍 말고도 로돌프는 마음에 사랑을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도장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목에 두르라고 비단 스카프 한 장과 샤를가 언젠가 길에서 주어 엠마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그 자작의 골련 케이스와 똑같은 케이스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선물을 받는 것은 남자의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사양했다. 엠마는 기어이 받으라고 했다. 로돌프는 하는 수 없이 승낙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간섭이 지나치고 고집이 센 여자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게다가 그녀는 이상한 것을 생각해냈다. 밤 12시가 울리면 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잊었다고 실토하는 날이면 갖은 잔소리를 다 늘어놓고 마지막에는 판에 박힌 말로 끝나는 것이었다. 당신 나를 사랑하세요. 물론이지. 사랑하고 말고. 많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 일은 없죠. 네. 내가 당신을 만날 때까지 아주 수청각으로 있었는 줄 알아. 하고 그는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엠마는 울었다.
로돌프는 장난삼아 사랑을 맹세하면서 엠마를 위로하려고 했다.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내가 이렇게 귀찮은 소리를 하고 울고 하는 것도 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따금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져요. 그런 때에는 그리운 마음에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실까? 여자들이 그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이는 가까이 가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죠. 당신 마음에 드는 여자는 나뿐이죠. 그야 물론 세상에는 나보다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만큼 사랑할 줄 아는 여자는 없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의 첩이에요. 당신은 나의 임금님, 나의 우상이에요. 당신은 참으로 다정하신 분이에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영리한 분이에요. 믿음직한 분이에요. 이런 말은 이미 수없이 들어서 진력이 나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새롭지 않았다. 엠마는 역시 세상의 보통 정부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새로운 매력도 마치 의복처럼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언제나 같은 형태와 같은 말을 지닌 변함없이 단조로운 정열만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실제적인 경험이 풍부한 이 사나이도 비슷한 표현 밑에 숨은 감정의 차이를 판별하지는 못했다. 음란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입술들도 똑같은 말을 속삭였기 때문에 그는 엠마의 진심을 충분히 믿지 않았다. 평범한 감정을 과장된 말투로 감추려 드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가득 찬 생각이 때로는 더없이 공허한 비유가 되어 흘러나오는 일조차 없는 것처럼 사실 누구든 자기의 욕망이나 사상이나 고통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사람의 언어는 깨진 냄비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두드려 별을 감동시키려고 해도 곰을 춤추게 할 정도의 멜로디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로돌프는 어떤 입장에 놓이더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지니는 탁월한 비판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사에서 아직도 다른 향락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숙하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는 엠마를 사정없이 대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너절한 여자로 만들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찬탄에 가득 차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쾌락에 가득 찬 일종의 백치와도 같은 애착이었으며 여자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행복감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 도치에 잠겨서 마치 그리스 포도주통에 빠져 죽은 클라랑스 공처럼 그 속에 빠져 웅크렸다. 사랑이라는 습관의 힘은 보바리 부인의 몸가짐을 무섭게 변화시켰다. 그 눈초리는 한층 대담해지고 말씨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세상을 비웃어 주겠다는 듯이 담배를 입에 문 채 로돌프와 산책하는 고약한 짓까지 했다. 어느 날 엠마가 남자처럼 허리를 꽉 쥐는 조끼를 입고 제비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설마 하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남편과 크게 싸우고 아들 집에 도망쳐 와 있던 샤를의 어머니도 이맛살을 찌푸렸다. 시어머니로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선 소설을 읽지 못하게 하라는 그녀의 충고를 샤를이 듣지 않았다는 것, 다음에는 이 집의 가풍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해보았다. 그리고 펠리시테의 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보바리 부인은 그 전날 밤 복도를 지나가다가 펠리시테가 한 사나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턱에서 뺨까지 검은 수염을 기른 4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발소리를 듣자 살그머니 부엌으로 해서 달아나 버렸다. 엠마는 이 말을 듣고 웃었다.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면서 예의범절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면 몰라도 고용인의 행실에 대해서 주의쯤은 줘야 할 것 아니냐고 꾸짖었다. 그러시는 어머님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눈길이 너무나 무례하여 시어머니는 엠마가 자기의 행실을 변호하고 있는 거냐고 응수했다. 나가요.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이봐, 엠마, 어머니, 샤를은 그들을 말리려고 불러댔다. 그러나 여자들은 두 사람 다 격분하여 노부인은 뛰쳐나가 버렸다. 엠마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되풀이했다.
그렇게 예의가 바르신가 시골뜨기 할멈이. 샤를은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노부인은 극도로 흥분해서 발음도 명확하지 않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 경망한 년.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더 나쁠지도 몰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빌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겠다고 버티었다. 샤를은 엠마에게로 가서 두 손을 맞잡고 한 번만 양보하라고 애원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마침내 엠마는 대답했다. 좋아요. 가죠. 엠마는 마치 후작 부인 같은 태도로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어져서 머리를 베개에 파묻고 어린애처럼 울었다.